안녕하세요. 28년산 저기능성 룸펜의 재롱을 감내해 주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양뽕띠, 여기는 낭독잔치입니다. 저번엔 데카르트에 져서 제1철학에 대한 성찰, 통칭 성찰 중 가장 유명한 부분인 제1성찰을 낭독했습니다. 제1성찰에서 데카르트는 감각을 통한 모든 지각적 판단에 대해 그 판단들이 꿈으로부터 주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꿈의 가능성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유하는 경험적 판단들 전체가 지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들어보면 별일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실은 이게 되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데카르트 그 자신도 이 상황에 대해 미치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상상해보면 제가 일상적으로 보는 친구들, 애인, 그리고 제 손과 발, 24개월 할부로 산 핸드폰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 확고한 지식으로서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이건 분명히 우울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것이라도 확언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또 제가 어떤 선택이라도 선택 그 자체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같은 인식론적 회의론자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논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같은 지점에 대해서 회의론자가 애써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꿈논증과 같이 급진적이고 보편적인 회의론은 정당화된 지식의 소중함을 좀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제1성찰은 왜 기획되었을까요? 이는 부분적으로나마 제1성찰에서도 표현은 되었지만 저는 오늘 읽을 이성을 잘 인도하고 학문에 있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소설, 소위 방법소설에서 꿈의 논증이 무엇을 위한 방법적 회의인지 더 압축적으로 서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방법소설은 데카르트가 1936년에 집필했지만 그 다음 해인 1937년에 출간되었고요. 성찰은 그보다 더 3년 후인 1940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성찰이 그러니까 방법소설보다 더 늦게 출간되었죠. 때문에 제1성찰에서 동원된 방법론적인 회의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방법소설보다 더 뒤에 출간된 성찰이나 혹은 더 나중에 출간된 철학의 원리에 명료하게 표현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방법소설에 등장하는 표현들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 방법소설 내에 있는 표현들이 더 소박할 뿐만 아니라 데카르트가 당시에 떠올린 생각이 좀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꿈논증은 개별학문의 정당화를 제공하는 토대학문으로서 철학을 정초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방법으로 꿈논증을 동원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방법소설 중에서 이 대목을 가장 잘 보여주는 1부 학문들에 대한 고찰과 4부 형이상학의 토대를 낭독하려고 합니다. 사실 1부를 굳이 읽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은 했지만 다시 읽어도 너무 데카르트가 귀엽게 쓴 대목들이 많아서 굳이 껴서 읽으려고 합니다. 네. 오늘 낭독은 문예출판사에서 1997년에 출판되었으며 당연히 데카르트가 쓰고 이연복 선생님께서 번역한 방법소설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중 146페이지에서 158페이지 또 184페이지에서 195페이지를 인용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저는 뭘 설명할 능력도 생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1부 학문들에 대한 고찰. 양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좀처럼 만족하지 않는 사람도 그것만큼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 모든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는 잘 판단하고 참된 것을 거짓된 것에서 구별하는 능력, 즉 일반적으로 양식 혹은 이성으로 불리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동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또 우리가 각각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이성적이어서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길을 따라 생각을 이끌고 동일한 사물을 고찰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정신을 지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는 엄청난 덕행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엄청난 악행도 할 수 있으며 천천히 걷되 고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뛰어가되 고든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먼저 갈 수 있는 것이다. 나 자신에 관해 말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내 정신이 보통 사람들의 정신보다 모든 점에서 더 완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오히려 재빠른 생각이나 선명하고 또렷한 상상력 혹은 풍부하고 생생한 기억력을 남들만큼이라도 가졌으면 하고 가끔 바랐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 이외에 정신을 완전하게 해주는 그 어떤 성질도 알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성 혹은 양식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짐승과 구별되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므로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싶고, 또 이런 점에서는 철학자들의 통상적인 견해, 즉 동일한 종의 개체들은 그 우연적 성질에서만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그 형상들 혹은 본성들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견해를 따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운이 많이 따랐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즉 청년 시절에 나는 어떤 길을 발견했는데 이 길을 따라 몇몇 고찰들과 경률들에 이를 수 있었고, 또 이로부터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내었으며 이 방법을 통해 내 인식의 폭은 점차 증대되어 마침내 평범한 내 정신과 얼마 남지 않은 내 생애가 허락하는 최고의 정점에까지 조금씩 내 인식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나는 이미 이 방법을 통해 여러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항상 나 자신을 판단할 때 자만보다는 불신 쪽으로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또 철학자의 눈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와 시도를 바라볼 때 이것들에 있어 공허하고 무용하지 않은 것은 거의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지만, 진리 탐구에 있어 내가 이미 성취한 것으로 보여지는 진보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또 순전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정말로 좋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감히 생각할 정도로 미래에 대해 큰 희망을 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생각한 것이 어쩌면 구리나 유리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우리 자신에 관한 일에 있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잘못 생각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에 대해 호의적으로 내린 판단이 얼마나 수상쩍은 것인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서설에서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떤 것인지를 기꺼이 보여주고, 또 내 삶을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 모든 사람들이 각각 이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론화시켜 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나를 지도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간주하여 지금까지 사용해온 수단들 안에 포함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 의도는 이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 각자가 따라야 할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이성을 인도하기 위해 내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남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교훈을 받는 사람보다 자신이 더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하며, 그래서 그들이 하찮은 일에 실수를 저지른다면 그들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을 하나의 이야기로서 혹은 당신이 원한다면 하나의 우화로서, 즉 이 안에는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글로 세상에 내놓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몇몇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길 원하고 있으며 또 나의 이런 솔직함에 대해 모두들 고맙게 여겨주길 기대하는 바다. 어릴 적부터 나는 여러 학문을 배웠다. 이런 학문을 통해 삶에 유용한 모든 것에 대해 명석하고 확실한 인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항상 들어왔으므로 나는 그것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학자들 축에 끼어들자마자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왜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무지하다는 것만 점점 발견될 뿐 그 어떤 이득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많은 의심과 오류에 빠져 곤혹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당대 최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유럽 최고의 명문학교에 다녔다. 이 학교에서 나는 남들이 배우는 것을 모두 배울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에 만족하지 않고 아주 기이하고 진귀한 학문을 담고 있는 책들을 손에 집히는 대로 모조리 읽어보았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내 동료들 가운데 몇몇이 스승의 후임자로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그들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끝으로 그 어떤 시대에 못지않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화려한 시대로 또 뛰어난 지성을 많이 배출한 시대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 자신을 기준으로 다른 것을 판단해도 무방하고 또 사람들이 전에 나에게 희망을 품게 했던 그 어떤 종류의 학설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을 하찮게 여긴 것은 아니었다. 내가 보기엔 학교에서 가르치는 언어는 고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 재미있는 우화는 정신을 일깨워주며 기억될 만한 역사적 사건은 정신을 고양시키고 신중하게 읽으면 판단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양서를 읽는 것은 이 책을 집필한 지난날의 지성들과의 대화, 나아가 그들의 사상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만을 보여주는 정제된 대화와 다름 아니며 웅변은 비길 데 없는 강렬함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고 시는 마음을 사로잡는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갖고 있으며 수학은 교묘한 발견품들을 갖고 있어 지적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기술을 후원해서 인간의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 도덕을 다루는 책은 유익한 교훈과 덕에 대한 권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학은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 있고 철학은 모든 것에 대해 그럴듯하게 말하는 수단과 학식이 적은 사람들로부터 찬탄을 사게 하는 수단을 제공해주며 법학이나 의학 및 그 밖의 학문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명예와 부를 가져다주고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학문을 아주 미신적이고 거짓된 학문들조차도 그 정당한 가치를 인식하고 또 기만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 이처럼 음미해 보는 것은 좋은 일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언어를 공부하고 고전을 탐독하며 이 책 속에 있는 사건이나 우화를 익히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했다고 생각했다. 다른 시대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여행을 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민족의 관습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우리의 관습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 좋은 일이고 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의 생활 양식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우스꽝스럽고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여행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자기 나라 사정에 대해 어둡게 되고 또 지난 시대의 일에만 너무 몰두하면 현재의 일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르게 된다. 나아가 우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을 마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상상하게 하고 또 아무리 충실한 욕설라도 이것이 비록 보다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사태의 본질을 바꾸거나 늘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교적 보잘것없고 하찮은 상황들은 거의 대개 생략해버리는 것이 보통이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있는 그대로 나타나지 않게 되며 또 이것에서 끌어낸 것을 본보기로 삼아 자신의 품행을 지도하는 사람은 소설 속의 기사처럼 엉뚱한 짓을 일삼고 자신의 힘이 미치지도 못하는 것을 기획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웅변을 아주 존중했고 시를 매우 사랑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배움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정신의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했다. 아주 예리한 추리력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하는 사람은 설령 그가 브루타뉴의 지방의 사투리밖에 말할 줄 모르고 수사학을 배운 적이 전혀 없다고 해도 언제나 자기 주장을 가장 잘 납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아주 감미로운 착상을 갖고 또 이것을 아주 우아하고 고상한 말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시학을 전혀 모르더라도 가장 훌륭한 시인임에 틀림없다. 나는 특히 수학에 마음에 끌렸는데 이는 그 근거의 확실성과 명증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나는 아직 수학의 참된 용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기계학에만 응용되고 있음을 보고서는 그 토대가 그토록 확고부동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도 지금까지 이 위에 더 탁월한 것을 세우지 않았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와는 반대로 도덕을 다룬 고대 이교도들의 저서를 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모래와 진흙 위에 세워진 궁전으로 비교했다. 그들은 덕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존중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덕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또 그들이 덕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도 종종 냉혹이나 교만, 절망이나 친족 사례와 다름 아닌 것이다. 나는 우리의 신앙을 존경했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천국에 이르길 바랬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는 일은 가장 유식한 사람 못지않게 가장 무식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열려있다는 것을,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계시, 진리는 우리의 지성의 역량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다음에는 이 진리들을 내 빈약한 추리력으로 감히 포착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것에 있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의 각별한 도움이 있어야 하며 또 우리들은 인간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철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만 말하고 싶다. 즉, 오랜 세월에 걸쳐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에 의해 철학이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따라서 의심의 여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보고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철학을 더 잘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 그리고 한 가지의 것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참된 의견만 있을 터인데 아주 많은 의견들이 학자들에 의해 실제로 서로 주장되고 있음을 보고서 단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모두 거의 거짓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학문들에 관해 말하자면 이 학문들의 원리는 철학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어설픈 토대 위에서는 그 어떤 것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학문들이 가져다줄 어떠한 명예나 돈벌이도 나로 하여금 그것을 공부하도록 작용하지 못했다. 다행히도 나는 이런 학문을 직업으로 삼아야 할 정도로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견유학파처럼 명예를 경멸한다고 공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당한 방식으로 얻게 되는 명예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끝으로 그릇된 학설에 관해 말하자면 나는 이미 그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연금술사의 약속이나 점성술사의 예언 및 마술사의 속임수에 또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야바위꾼의 술책이나 허풍에도 속을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승들로부터 해방되는 나이가 되자 학교 공부를 집어치워버렸다. 그리고 내 자신 속에서 혹은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학문 이외에는 어떤 학문도 찾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래서 남은 청년 시절을 여행하는 데 사용하면서 이곳저곳을 궁전과 군대를 관람하고 온갖 기질과 신분을 지닌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갖가지 경험을 거듭하며 운명이 나에게 몰아치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 내 스스로를 시험하려 했고 내 앞에 나타나는 온갖 일들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반성해 보였다. 왜냐하면 학자가 서재에서 하는 추리보다는 자기에게 소중하고
판단을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일에 대한 추리 속에서 더 많은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자가 하는 사색이란 아무런 결과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것이며 또 그것이 상식에서 벗어날수록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기지와 기교를 부리기 때문에 단지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내 행동을 분명히 직시하면서 확신을 갖고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된 것을 거짓된 것에서 구별할 수 있기를 늘 극도로 갈망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관찰해 보았을 때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철학자들의 의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때도 아주 다양한 생활 방식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이로부터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우리에게 아주 엉뚱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이로써 나는 선례와 관습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을 너무 굳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우리 자연의 빛을 흐리게 하고 이성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숱한 오류로부터 차츰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책 속에서 공부하고 얼마간의 경험을 쌓는데 몇 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나는 어느 날 나 자신 속에서 연구하기로, 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데 정신의 온 힘을 기울이자고 결심했다. 나는 이 일을 조국을 떠나지 않았을 때보다, 또 책을 멀리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네, 1부 낭독 끝났습니다. 이어서 4부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부 형이상학의 토대. 이 나라에서 내가 행한 최초의 성찰들을 독자에게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또한 거의 일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택한 토대들이 충분히 확고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말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풍습에 관해서는 아주 불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의견도 마치 의심할 수 없는 것인 양 따라야 한다는 것을 나는 오래전부터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오직 진리 탐구에 전념하려고 하므로 앞에서 했던 것과는 반대로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전적으로 거짓된 것으로 간주하여 던져버리고, 이렇게 한 후에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내 신념 속에 남아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우리 감각은 종종 우리를 기만하므로 감각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기하학적 문제에 있어서조차 추리를 잘못하여 오류 추리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전에 증명으로 인정했던 모든 근거를 거짓된 것으로 던져버렸다. 끝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잠들어 있을 때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고, 이때 참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신 속에 들어온 것 중에서 내 꿈의 환영보다 더 참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상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 진리는 아주 확고하고 확실한 것이고, 회의론자들이 제기하는 가당치 않은 억측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주목하고서 이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원리로 꺼림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고찰했으며 이때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나는 신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세계도 없으며 내가 있는 장소도 없다고 가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상할 수는 없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다른 것의 진리성을 의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고 확실하게 귀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그때까지 상상했던 나머지 다른 것들이 설령 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단지 생각하는 것만 중단한다면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게 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음을 알았다. 이로부터 나는 하나의 실체이고 그 본질 혹은 본성은 오직 생각하는 것이며 존재하기 위해 하등의 장소도 필요 없고 어떠한 물질적 사물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나, 즉 나를 나이게끔 해주는 정신은 물체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며 심지어 물체보다 더 쉽게 인식되고 설령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신은 스스로 중단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한 명제가 참되고 확실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방금 참되고 확실한 것을 하나 발견했으므로 이것의 확실성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만일 생각하기 위해서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명석하게 알지 못했다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에 있어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확신시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명석판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모두 참이라는 것을 일반적 규칙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판명하게 인식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아는 데에는 얼마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다. 계속해서 내가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 또 의심하는 것보다는 인식하는 것이 더 큰 완전성이므로 내 존재는 아주 완전한 것이 아님을 반성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 나보다 더 완전한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실제로 더 완전한 어떤 본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명증적으로 알게 되었다. 외부에 있는 많은 것들, 가령 하늘, 땅, 빛, 열 및 다른 많은 것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아는 데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우월하게 만드는 것을 나는 이 생각들 속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만일 참된 것이라면 내 본성이 어떤 완전성을 갖고 있는 한 내 본성이 의존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면 무로부터 얻었다는 것, 즉 그것은 내 결함 때문에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보다 더 완전한 존재의 관념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 그 관념을 무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보다 완전한 것이 덜 완전한 것에서 나오고 또 이것에 의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무에서 약이 된다는 것만큼이나 모순이고 나는 그것을 나 자신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관념은 실제로 나보다 더 완전하고 나아가 모든 완전성, 이것에 대한 관념을 내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완전성을 자신 안에 갖고 있는 어떤 본성에 의해, 단적으로 말해 신에 의해 내 속에 넣어진 것으로 보아야 했다. 이에 덧붙여 나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완전성들을 알고 있으므로 나만이 현존하는, 내가 여기서 강단철학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양해하기 바란다. 나만이 현존하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의존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부여한 더 완전한 존재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만일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고 다른 모든 것에 비의존적인 것이라면, 따라서 내가 완전한 존재를 분유함으로써 갖게 된 약간의 것들을 모두 나 자신에게서 얻었다면, 마찬가지로 나에게 결여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나머지 것들도 모두 나 자신에서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되면 나는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고 결국 신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완전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시했던 추론에 따르면 내 본성에 의해 가능한 한 신의 본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그것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 모든 사물들에 대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완전성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기만 하면 되었고, 또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것은 신 안에는 없지만
그 밖에 다른 것은 모두 신 안에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심, 동요, 슬픔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나 자신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므로 신 안에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있으니 말이다. 나아가 나는 또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사물의 관념을 많이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꿈을 꾸고 있고 보거나 상상하는 것을 모두 거짓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그 관념들이 실제로 내 생각 안에 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성적 본성이 물질적 본성과 다르다는 것을 나 자신 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그리고 모든 합성은 의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의존성은 분명히 일종의 결함이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나는 이 두 본성으로 합성된 것은 신에 있어 완전성일 수 없으며 따라서 신은 합성체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 안에는 어떤 물체나 지성적인 것들 혹은 다른 본성들이 있다면 이것들의 존재는 신의 힘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신 없이는 한순간도 존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어서 나는 다른 진리들을 찾으려고 먼저 기하학자들이 다루는 대상을 살펴보았다. 나는 이 대상을 하나의 연속체 혹은 길이, 넓이 및 높이나 깊이를 지닌 무한정한 공간으로 생각했는데 이 공간은 또 다양한 부분들로 나뉘어질 수 있고 그 부분들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질 수 있으며 또 온갖 방식으로 움직이거나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하학자는 이 모든 것을 그들의 대상에서 가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나는 기하학적 대상들 가운데 가장 단순한 몇 가지 증명들을 살펴보았다. 이때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증명에 귀속시키는 저 커다란 확실성은 내가 앞에서 말한 규칙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명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만 근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대상의 현존을 나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은 그 안에 전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삼각형을 상정한다면 당연히 그 세 각의 합은 두 직각과 같아야 하지만 세상에 삼각형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은 이 증명 속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내가 완전한 존재의 관념을 다시 고찰해 보았을 때 삼각형의 관념 속에 그 세 각의 합이 두 직각과 같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원의 관념 속에 그 모든 부분들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명증적으로 완전한 존재의 관념 속에는 현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따라서 나는 이 완전한 존재인 신이 있다는 것 혹은 현존한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 어떤 기하학적 논증 못지않게 확실하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을 인식하는 것 혹은 정신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의 정신을 감각적 사물보다 위로 끌어올리는 일이 한 번도 없었고 또 그들이 상상을 통해서만 사물을 고찰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데, 상상한다는 것은 물질적 사물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유의 한 양태일 뿐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인식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강단 철학자들이 감각 속에 먼저 있지 않았던 것은 지성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근본 명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신의 관념이나 정신의 관념이 결코 감각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신과 정신을 인식하기 위해 상상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기 위해 눈을 사용하는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시각이 그 대상의 진리성을 우리에게 청각이나 후각보다 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고, 상상력이나 감각도 오성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진리성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끝으로 내가 제시한 근거들에 의해서도 신의 현존과 정신의 현존을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면 그들이 아마 더 확실하다고 믿는 다른 모든 것들, 예컨대 신체를 갖고 있거나 별이나 지구 혹은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있다든가 하는 것들은 사실 훨씬 덜 확실하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 도덕적 확신을 갖고 있으므로 그것을 의심한다는 것은 엉뚱한 짓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형이상학적 확실성이 문제될 경우에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다른 신체를 갖고 있고 또 다른 별과 다른 지구를 본다고 상상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 전적으로 확신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 부당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생각이 다른 생각보다 가끔 더 생생하고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다른 것들보다 더 거짓된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수한 지성의 소유자가 아무리 이에 대해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신의 현존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의심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첫째로 내가 앞에서 규칙으로 정한 것, 즉 우리가 아주 명석판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모두 참이다 라는 명제의 진리성조차도 신이 존재 혹은 현존한다는 것, 그가 완전한 존재라는 것, 또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모두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만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것은 우리 관념들 혹은 개념들은 명석판명한 것인 한에서 실제적인 것이고 신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래서 참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허위를 내포하고 있는 관념들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무를 분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혼란되고 막연한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관념들이며, 다시 말해 우리가 전적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관념은 우리 속에서 혼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허위나 불완전성이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진리나 완전성이 무로부터 나온다는 것 못지않게 모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만일 우리 속에 있는 실제적이고 참된 것이 모두 완전하고 무한한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면 우리 관념들이 아무리 명석판명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참이라는 완전성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떠한 근거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과 정신에 대한 인식이 이 규칙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준 다음 이제 우리는 잠들어 있을 때 나타나는 환영들이 깨어 있을 때 갖고 있는 생각들의 진리성을 조금도 의심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심지어 잠들어 있을 때도 아주 판명한 어떤 관념을 갖고 있다면, 예컨대 어떤 기하학자가 어떤 새로운 증명을 발견했다면 그가 그때 잠자고 있다고 해서 그 증명이 참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꿈이 저지르는 가장 일반적인 오류는 꿈이 외적 감각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대상을 나타내는 데 있으므로 꿈의 오류가 외적 관념의 진리성에 대해 의심하게 했더라도 문제될 것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런 관념은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을 때에도 종종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황달에 걸린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노랗게 보이고 별이나 그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들이 실제보다 훨씬 작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깨어있든 잠들어있든 간에 우리는 결국 우리 이성의 명증성에 의해서만 설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서 상상력이나 감각의 명증성이 아닌 이성의 명증성이라고 말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가령 우리는 태양을 아주 명석하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의 크기가 태양의 실제 크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 사자의 머리가 사냥의 몸뚱이에 붙어있는 동물을 판명하게 상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키마이라라는 동물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결론 지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성은 우리가 이렇게 보거나 상상하는 것이 참이라고 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는 바는 모든 우리의 관념 혹은 개념은 어떤 진리의 토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 완전하고 진실된 신이 이런 토대 없이 관념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들어 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상상들이 깨어 있을 때 나타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생생하고 또렷한 경우가 가끔 있지만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추리들은
깨어있을 때 하는 것만큼 명증적이지도 또 완벽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이성이 또 우리에게 명하는 바는 우리가 전적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각들이 모두 참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이 참된 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꿈속에서보다는 깨어있을 때 갖고 있는 생각들 가운데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네, 방법소설 4부 형이상학의 토대 낭독을 마쳤습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양뽕띠, 여기는 낭독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